네, 휴식 시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데요. 환단고기 분과 총 2분의 발표와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표 시간은 30분,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발표자와 토론자 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전대학교 윤창열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환단고기 분과 1로서 신민식 박사의 환단고기 사료로 살펴본 살수 선출형 공엄진의 위치 고찰이란 논문과 지양미 박사의 부여 분국과정 연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 사학계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바로잡아야 할 내용이 정확한 지명을 고증하는 것과 우리의 국통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신민식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단고기 사료로 살펴본 살수 공엄진 선춘연 위치 고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논문의 서론과 선행 연구, 또 현재 살수 선춘연 공엄진의 위치 비정에 인해서 고구려나 고려 국경의 문제점을 논문에 썼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역사 지리를 극복하는 환단고기 사료에 대해서 논문에 썼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렸는데, 이 논문 내용을 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요약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일제의 고구려 국경선이 왜곡됐습니다. 시작은 18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요, 일본 학자들이 한국사 연구를 시작하면서 1940년대 확정되었습니다. 분야로는 중전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고구려 도읍지에 관한 위치고 또 고려의 국경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인물로는 토리 이류조, 이나시류쇼, 그다음에 이마니시류죠, 시라토리 구라카치 등 이러한 학파들에 의해서 현재 이병도 학파로 학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점이 고구려 수도 평양 왜곡과 압록강 왜곡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은 지금 계속 학계에서 발표됐고 저도 이제 논문을 쓴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경선 왜곡이 사실은 가장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 역사는 안보의 바탕이 됩니다. 역사가 왜곡이 되면 안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역사 전쟁부터 시작해서 영토 전쟁으로 사실은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왜곡을 바로잡지 않으면 반드시 영토 전쟁에 의해서 우리 영토가 침략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국경선을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그 말씀드리면 논문 가운데 살수 청천강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선행 연구는 쭉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런 살수 청천강설을 주장하는 가장 그 주된 그 학설은 북한의 평양이 바로 이제 고구려 평양 도읍지라고 하는 그거를 이게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평양 그 근처에 살수가 있었다고 하는 삼국사기 기록이나 여러 사서의 기록을 볼 때 살수를 비정하려면, 살수 위치를 알려면 반드시 평양이 따라 붙습니다. 근데 그런 평양이 두 가지 설을 지금 이렇게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첫째로 낭랑 북한 평양설입니다. 낭랑이 BC 107년서부터 AD 313년까지 약 420년간 북한에 평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420년 동안 북한에 평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낭랑 평양설이죠. 중요한 건 오늘 말씀드린 것은 살수를 연구하면서 북한의 평양에 동천왕이 AD 247년에 천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북한의 평양에 낭랑이 있는데 그 낭랑이 있는 지역으로 고구려 도읍지를 수도로 옮겼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그런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다 누구나가 이해할 수가 없죠.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지냐면 북한 평양에 낭랑이 있었다고 하는 설도 버릴 수가 없고, 두 번째로
고구려 수도를 북한의 평양에 도읍했다고 하는 것도 버릴 수가 없는 이 두 가지 설이 겹치면서 이상한 왜곡된 또 모순점이 발발합니다. 보시면 삼국사기에 고구려 본기예요. 4번의 평양이 천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납니다. 동천왕 21년에 평양이 천도가 됐죠. 247년입니다. 11대 동천왕 때. 그리고 16대 고공왕 때 평양에 동쪽 황성이라고 하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동황성이 아니라 평양의 동쪽 황성이었다고 하는 논문이 지금 발표됐습니다. 이때가 이제 343년입니다. 이때도 평양이었고요. 다시 장수왕 때 평양으로 또 천도합니다. 또한 25대 평원왕 때 평양 장안성으로 또 천도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평양에 나갔다가 다시 또 북한의 평양으로 또 오고 또 어디로 온 거 갔다가 또 북한의 평양으로 오고 4번을 북한의 평양에 왔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천도를 했었다는 것이 지금 학계의 북한 평양설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도읍지 평양설이죠. 이러한 북한의 평양에 도읍지가 천도됐다고 하는 그 25대 평원왕 이후에 26대 영양왕 때 살수대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수대첩이 지금 북한의 평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살수는 그러므로 청천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계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모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낭랑이 북한의 평양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낭랑 평양설하고도 배치가 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그런 학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도 사학계에 낭랑 북한 평양설과 고구려 수도가 북한 평양설의 주장이 돼서 낭랑설과 자체의 모순이 발생하는 지도를 우리가 한번 제가 이렇게 그 논문에서 발췌해서 이렇게 이런 PPT로 보여드렸습니다. 요 한 장의 지도가 사실은 논문 한 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그 결과는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이 잘못된 왜곡된 사실을 그 이후에 계속 논문으로 학계에서 발표가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전통 사학을 이렇게 그 논문을 짓는 분들 빼고는 그런 학계에 계속된 논문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병도 그 학자께서는 평양 낭랑설과 고구려 수도 평양설이 모순되니까 스스로 모순된 것에 의해서 자강도 강계가 평양이라고 또 주장하십니다. 근데 이제 강계가 평양이라는 그러한 학설을 입증하는 고증할 수 있는 사서가 없습니다. 삼국사기라든가 어디에도 강계로 도읍지를 천도했다는 것은 없거든요. 근데 스스로 이러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북한의 평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설을 지금도 버젓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 국경이 왜곡되면서 고구려 평양과 압록강의 왜곡의 결과인데요. 그러면서 살수대첩과 귀주대첩의 위치가 왜곡이 되고 고려의 북방 경계의 왜곡이 되며 고려 강동 6주 서희 개척 8주의 위치가 왜곡되죠. 그래서 고려 윤관 구성의 위치 왜곡도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고구려 국경이 왜곡되면서 고려 국경이 사실 또 왜곡되는 한반도로 줄어드는 그 결과 역사 교과서에서 그런 것을 버젓이 우리가 지금도 우리들의 후배,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압록강 왜곡인데 그게 고려 국경선까지 왜곡됐는데 1100년 전인 993년에 서희가 거란 소송령과 단판을 지은 뒤에 강동 6개주를 고려 행정구역으로 편입했죠. 기준이 되는 강이 압록강입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의 물수변의 압록강과 살수변의 압록강이 다르다는 논문이 여러 편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논문에 대한 것도 저도 지난번에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압록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의 압록강이 아니다. 물수변의 압록강이 아닌 실사변의 압록강은 북한의 평양 압록강이지만 평양 위에 있는 압록강이지만 이런 물수변의 압록강은 유화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러한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선행용구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건너뛰고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사료 가운데 지금 살수가
한반도 이남에 있는 한반도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 발해만 안에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와 사료와 더불어 공엄진 선춘령이 그 두만강 이남이 아니라 이북에 있다고 하는 사료를 살펴보면서 환단고기에 대한 사료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입증하는 논문으로서 이게 그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려의 국경의 핵심은 선춘령과 공엄진이다. 이 선춘령과 공엄진은 조선과 명나라의 국경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됐습니다. 태종은 1404년에 공엄진 이남을 조선이 관할하겠다고 명나라에 보내 김첨을 통해 요청합니다. 또 태종 5년에 명예에 파견한 예문관 대작 이행을 통해서 공엄진 이남을 조선에서 관할한다는 외교적인 쾌거를 달성합니다. 그 결과 명으로부터 11개 지역의 여진 귀속 문쟁을 승인받았죠. 그러면 조선에서는 왜 이렇게 공엄진과 선춘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느냐? 왜냐하면 공엄진과 선춘령이 사실은 조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지의 기준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태조 이성계의 그런 고조부, 고조모, 목능과 안능의 어떤 그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그 경원부라고 하는데 그 경원부가 기준이 되면서 공엄진과 선춘령이 700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엄진과 선춘령이라고 하는 큰 영역은 한 개의 지역이 아니라 사실은 경원도부라고 하는 영역의 기준점이 되는데요. 기준점의 맨 북단은 공엄진과 선춘이 되고 남단이 바로 안능과 목능이 위치한 경원, 경사스러운 그런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태조 이성계도 그렇고 태종도 그렇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왜냐하면 본인들의 시조가 되는 조상님들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요. 그걸 이제 경원도부라는데 그 경원도부가 나중에 하도 이렇게 그런 국경이 문제가 되니까 또 여진족도 계속 그 내려오니까 그런 능을 이전합니다. 이렇게 함경도 쪽으로 이전하는데 그 이전에는 두만강 이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만강 이북부터 그 거리가 700리라고 하는 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충료와 공엄진에 대한 애착은 세종대왕께서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김종서를 시켜서 계속 공엄진과 선춘령이 어느 지역인가를 계속 밝히는 그런 그런 노력을 했고 그런 역사 지명을 비전했고 그 결과 동국 여지 승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사서에 또 용변천가 그러한 사서에 그런지 그 공엄진과 선춘령의 지리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세종대왕의 그런 의지죠. 조상의 뿌리를 되찾고자 하는 그러 하나의 노력의 결과 선춘령과 공엄진은 하나의 경계이면서 동시에 태조 이성계 이전에 그런 그 조상들의 어떤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한 어떤 신성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충령 공엄진은 반드시 이제 조선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명나라 이렇게 그 황제하고 그리고 외교 교섭을 할 때도 물러설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명나라의 고황제가 이런 외교적인 어떤 그런 분쟁이 있으니까 공엄진 이남은 조선의 경계라고 했던 사실을 강조하고 공엄진 이남에 대한 역사 연고권을 명나라에 강하게 주장하는 군왕으로서 그걸 인정하게 했습니다. 명나라의 고황제라 공엄진 이남은 조선의 경계다라고 하는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부터 받은 공엄진 이남에 관할 거를 확실히 하고자 세종 21년 김종서라 하여금 공엄진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도록 지시를 했죠. 이러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고려사 저료, 세종실록 지리지, 용벼천가, 신증 동국 여지 승남 등의 자료에서 유독 동북 구성, 특히 공엄진 선춘령의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게 됩니다. 성호사설을 지은 이 유학자들도 이러한 세종대왕의 의지를 본받아 이런 그 계속 이렇게 사서의 그런 본인들의 어떤 그런 공엄진과 선춘령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요.
윤관의 비는 원문을 해석해 보면 윤관의 비는 선춘령에 있는데 두만강 북쪽으로 700리가 되는 곳에 있다. 그 비에 새긴 거를 호인, 이제 호인이 긁어버리기는 했으나 옛날 흔적이 아직도 다 없어지지는 않았다. 윤관이 육성을 설치하고 공엄진을 개설했는데 고령진으로부터 두만강을 건너 소화강에 이르면 옛 터전이 그대로 있으니 곧 선춘령이 동남쪽이요 백두산의 동북쪽이다. 그는 이만지 국경을 멀리 개척해 놓은데 짐은 두만강으로 경계를 것은 김종서로부터 시작되었다. 해가지고 아마 정치적인 문제가 작용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학자 스다 소기치는 만선지리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엄진과 선춘령에 대한 고려 국경이 그 동북 그 경계는 사실은 고려의 그 국경은 고구려 영토보다 더 그 멀리 나갔거든요. 그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죠. 우리는 고려 사람이 영도권을 요구할 때 항상 그 역사적 연유를 사실보다 과장되게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문헌고증이나 역사적인 어떤 그런 문헌 고찰을 통해서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으로서 집어넣고 그러므로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거를 이렇게 만선지리사에 쓰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결과 이제 그 지금 우리 보면 고려 국경 인식도가 지금의 어떤 그 경계로 단축이 됐죠. 동북구성 위치 설명하는 중학교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지리 지명이 왜곡되는 근본 이유는 신채호 선생은 고려 이전에 강성했던 기록을 깎아버리나 고쳤기 때문이다. 진화에는 역사에 기록하지 않는다. 라고 하죠. 이제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환단곡이 역사 어떤 그 차려적 가치는 첫째, 왜곡되지 않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사료다. 두 번째, 역사 지리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지명과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인류 문화 정신의 운영을 복구할 수 있는 사료다라고 보는데 저는 두 번째에 집중했습니다. 역사 지리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지명과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는 두 번째에 포커스 맞춰서 사료적 가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환단곡의 위선 논쟁은 이런 이제 월간 중앙 9월호에 나오게 됐죠. 북의 누이 규원사가 위서가 아닐까는 의문점을 서술하고요. 첫째, 이 운초 개연소가 가공인물이다. 두 번째, 환단곡이 나오는 연고탑은 사실은 청나라 이후에 쓰여진 위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은 조목조목 지금 반박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단곡에 나온 근대 용어, 국가, 문화, 평등, 자유, 헌법, 인류, 세계, 만방, 산업은 그 이전에도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문헌과 논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게 본론에서 결론을 보시면 공엄진과 선춘의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환단곡의 사료로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환단곡의 고려국 본기에 옛 사서에는 두 장군이 선춘령에 비를 세우고 이곳이 고려의 경계이다라고 했다. 선춘령 두만강에서 700리 밖 송화강 근처 땅에 있다라고 했다. 이제 이 송화강 근처 땅에 있다라고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인 지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지명에 대해서 밝히는데 어떤 분은 오배산성이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주산성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연고탑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지명을 정확히 비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옛날 지명하고 지금 지명하고 1000년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서에서 그 지명을 많이 다른 지명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그거를 정확하게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어려운 시점인데 여기에 송화강 근처 땅이라고 하는 정확한 이 구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답사를 다시 한다면 과거에 선행 연구했던 우리 많은 분들이 노력과 고생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어떤 사료의 어떤 그런지 역사 현장 고증할 수 있는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역사 지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중국이 지금 현재 코로나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꼭 한번 가서 송화강 근처에서 과거에 했던 우리 정통 사학자분들의 역사 지리 비정을 바탕으로 한번 찾아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해주 보면
평장사 윤관을 원수로 삼고 지출 밀원사 우연청으로 하면 그를 보좌하더라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여진을 쫓아 구성을 설치했으며 고음전의 선춘력이 비서를 세워 경계를 삼았다. 명전 8년에 연해 명주도라고 칭하였다. 이 구절 원문을 보면서 우리가 연해주라고 하는 이 명칭의 연원이 여기서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게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연해 명주도라고 호칭을 했다는 거죠. 그 연해 명주도와 연해주 이거에 대한 위치 비정과 그 이 지명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바뀌는 과정을 좀 더 나중에 좀 논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역사학계 정통 역사학계를 이렇게 많이 이끄는 인하대에서 이렇게 우리 복귀대 교수님과 많은 학자분들이 인하대 고철수 연구소에서 나온 밝힌 그 결과 윤곽 구성이 위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 그런 역사 적으로 볼 때 고려의 국경은 이 정도다라고 위치를 비정하고 있습니다. 살수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환단고기 사료는 아주 더 구체적입니다. 환단고기 단군세기에 21대 단군 소태 단군 때 내가 이제 늙어 일하기가 고달프다 하고 서유에게 정산을 맡기느라 하시고 살수 주위의 땅 백리를 분봉하여 섭주로 삼고 기수로 삼았다고 하는 환단고기 단군세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부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북부의 4세 단군 고우르 단군 때 우고의 도적대가 대거 침략하자 격파시킨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오죠. 제6년 병인년에 임금께서 친히 정예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해성을 격파하고 계속 추격하여 살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해성과 살수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로써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이로써 구려와 동쪽이 전부 항복했다. 구려와는 지금의 요하라는 것을 알려주는 논문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사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려와 요하 동쪽이 전부 항복했다면 요하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요하에서 요하 근처의 수계 그런 강줄기에서 살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환단고기 고구려 본기에 홍보 24년 수나라 군사 130여만 명이 바다 육지로 쳐들어왔다. 영해왕의 어떤 그런 이렇게 연원이 되죠. 홍보 23년 그런 을지 문덕이 출병하여 기묘한 계략으로 그들을 공격하여 출격하여 살수 이르는 마침내 격파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환단고기 단군세기 편에 4세 단군 5사구 단군 때 제7년 경인년에 살수 위쪽에 선박을 짓게 했다. 이거랑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조선은 변천 과정이 제1왕조, 제2왕조, 제3왕조가 있습니다. 제1왕조는 송왕 아사달이 가지고 수도는 하얼빈이고요. 제2왕자는 백악산 아사달 수도가 장춘입니다. 제3왕조는 장대항기 아사달 때 수도가 개원입니다. 이때 4세 단군 5사구 단군 때는 수도가 하얼빈이었습니다. 그럼 하얼빈에서 남쪽 바닷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내용이 어디 나오냐? 다섯 번째 환단고기 삼안광경 본기예요. 경인년 BC 2131년에 일꾼 30명을 보내 살수에서 배를 건조하게 했는데 그것은 진안의 남해안이다라고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진안의 남해안은 아까 얘기한 바로 제1 그 왕조 시대 때의 하얼빈 수도였던 하얼빈에서 남해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알려면 고대 역사 지리 연구는 진북을 해야 됩니다. 진북이라는 것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방위를 인식하는 도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방위는 세 가지 방위가 있습니다. 진북의 개념에 자전축의 북극 방향이 있고요. 도북에서 지도상 경성과 위선에 잡혔다라 하는 그런 북쪽을 가리키는 도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북, 나침반의 좌석이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북쪽 개념이 있는데요. 보시면 요 도북으로 그린 지도가 있고 하나는요. 일본 육군 참모군 조선 전도 1894년에 나온 지도입니다. 또 하나 지도는 진북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이것은 일본 홍령에서 나온 그림. 지도 위치가 좀 다르죠. 이게 한반도가 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왔죠. 동쪽으로. 이건 왜 그러냐? 진북 개념으로 그린 겁니다. 이거는 도북 개념으로 인식한 거죠. 도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남북 개념으로 이렇게 그냥 중앙으로 본 거고 이거는 철저하게 북극성 개념으로
방위를 설정한 상태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방위 개념이 보시면 그린 노트, 도북 개념이 있고요. 트루 노트가 있고요. 그린 노트와 트루 노트의 같은 개념이 있고 트루 노트, 진북과 그린 노트, 이 도북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관찰했냐에 따라 북극성이 일정한데 여기서 보면 트루 노트와 그린 노트가 이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트루 노트가 그린 노트, 즉 도북과 진북이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분 교수가 여말 선초 그런 그 서북 국경과 위화대에서 나온 어떤 그런 도북과 진북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으로 볼 때는 여기 하얼빈에서 남해안은 이쪽, 남해안이라면 이쪽이 되겠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북 개념입니다. 그러나 진북 개념은 옛날에는 다 진북 개념을 했습니다. 도북 개념이 발달한 것은 명나라, 지도가 발달한 그 이후부터 더 도북 개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북 개념으로 본다면 남쪽이 남해안은 바레만이다. 그래서 바레만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바레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레만을 기점으로 조백하와 나나의 1지역이 있고요. 대능하의 2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하의 3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정리하면서 1지역과 2지역과 3지역의 위치를 제가 이렇게 논술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고조선에서 고구려를 지나서 고려, 조선 이렇게 그 진안까지 그 과정은 이 C자형의 바레만에서 1지역에서 한나라 때 1지역에서 2지역으로 3지역으로 후퇴되는 과정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국력이 후퇴되는 과정이었다. 왜냐하면 이 C자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C자형의 바레만은 모든 강줄기와 바다가 만나면서 물류가 풍부하고 요 묘도군도는 여기 섬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절대로 태평양을 건너서 갈 수 있는 항해술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안을 따라서 가야 되는 항해술인데 묘도군도가 있기 때문에 요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중앙에 황하를 평정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레만이 바로 살 수 있던 지역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하면 제1왕조, 제2왕조, 제3왕조를 이렇게 진북 개념으로 그리면 하얼빈, 장춘, 개헌으로 내려가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결국 기후와도 영향이 있지 않나. 물론 이제 하나의 이제 하나의 그런 역모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국내 정세 때문에도 있지만 기후의 영향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바로 고조선의 제1왕조, 제2왕조, 제3왕조로 내려가는 하얼빈, 장춘, 개헌이 아니었는가가 이렇게 그런 되고 그것은 이제 추후 다른 논문을 통해서 좀 더 연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여기서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나나는 진북 개념으로 보면 남쪽이 아니라 바로 이걸 세우면 정확히 동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X선이 되죠. X선이 진북 개념으로 볼 때 나나는 사실은 동남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동쪽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를 진북 개념으로 올리게 되면 나나는 동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고는 폐수 지나서 누방을 지나서 동쪽으로 한다는 이 지명은 진북 개념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원문하고 맞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구려 수나라 전쟁과 고구려 당나라 전쟁이 원인이 된 게 역사 왜곡과 역사 전쟁, 영토 전쟁으로 지어지는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게 역사를 바로잡는 특히 이런 역사 지리의 지명의 위치를 바로잡는 게 바로 왜곡된 지명 위치를 바로잡는 게 안보의 근본이며 앞으로 벌어질 영토 전쟁의 불씨를 잠재우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고요.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환단고기 문헌사적인 그런 사료 중에서 위치를 설명하는 정황을 통해서 환단고기 사료적인 가치를 한번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민식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이어서 그 지양미 박사님의 부여 분국 과정 연구에 대한 발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지양미입니다. 제가 좀 늦게
늦게 이렇게 학위를 받아가지고 한 10년 만에 학위를 받았는데, 이 부여사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특이한 그 패턴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분국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국과는 다르게 그 독특한 모양새를 갖고 그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그걸 분국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분국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또 그 기원에 대한 걸 먼저 말씀드리고, 각 부여, 우리 역사 속에서 북부여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여가 존재했는데 각 부여의 그 분국 과정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분국인지 아니면 그냥 건국인지에 대한 그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분국에 대해서 보통 이제 왕권 시대에 그 통치 권력이, 통수권이 이렇게 변화가 되려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크게 쿠데타, 내부 왕실에서 이제 변혁이 나서 그 쿠데타가 나거나 아니면 전쟁, 외부로부터 침입을 당해가지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통수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쿠데타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결과는 기존 왕실이 해체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분국이라는 거는 그 동양적인 어떤 인식론이라 그 바탕 위에서 형성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평화적인 동의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적인 정권 분리의 행태인데, 우리가 가정에서 결혼해서 자녀가 이제 성장을 하면 뭐 차남부터는 독립을 하고, 뭐 요즘은 장남도 독립을 이제 분가를 하는데, 결혼해서 분가하면 또 하나의 그 독립체로서 가정을 이루고 또 삽니다. 그런 개념하고도 비슷하다는 거죠. 집안에 잘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그 규모가 커지면 한 지파가 문중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역시 분파되는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분가나 분파의 개념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실의 일부 세력이 기존 그 통치 권력으로부터 아주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해서 나라를 세운다 하는 게 분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분국은 그냥 다 평화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평화적인 동의와 절차로 이행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 왕실 간, 구왕실과 신왕실 간의 혈연적 관계라든가 개통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자리에서 그 분국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도 김해김가다 분가를 하고 분파를 하더라도 계속 김해김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국호를 계속 이어서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국과 분국은 어떤 불평등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고 해서 평등한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평등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양적 인식론 바탕에서 있기 때문에 장유유서죠. 그 선배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조상에 대한 존중, 이런 거 기본으로 그 효충도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거를 완벽하게 평등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좀 그렇다고 해서 불평등한 관계는 아니다. 하지만 독립국이다라는 그런 분국의 크게 조건을 규정을 했지만, 이 중에서 적어도 한 3개 정도가 맞다면, 특히 그 중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분국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건국이 아닌 분국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기서 번호를 했을 때 그 1, 2, 3번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국이 그냥 부여만 덜렁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아니고 그 이전 그 신시 배달국 때부터 그 기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삼국유사의 기록인데, 뭐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그리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뭐 괜찮아서 이제 그 한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소 밑에 내려와 신실을 세웠다 하는 다들 알고 계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삼국유사를 기초로 해서 봐도 일단 환인 아버지의 동의라는 건 환인의 동의가 있었고, 그러면 구왕실의 동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읍지를 추천해 줍니다. 위치까지도 새로운 곳을 또 청거를 받아요. 그러면서 한웅과 3천 명이 함께 이주를 해서 그 신시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국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한단고기 삼성기에 보면 그 환인의 동의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오가가 추천을 했고 또 동의를 했다라는 그게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가 되어 있죠. 분국, 왜 분국을 하느냐? 홍익인간 제세이와 하기 위해서 분국을 한다라는 그 국가 건국의 그 목적성까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국의 조건과 기원을 바탕으로 각 부여들의 건국 과정을 그게 분국 과정인지를 한번 이제 맞춰 보겠습니다. 북부여가 이제 기본 그 한단고기의 북부여기나 뭐 있지만은 기존에 알려진 거는 삼국유사 또 이제 삼국사기에 약간 주에 이렇게 달려 있는 그 내용이 그 전부였죠, 예전에는. 근데 그 북부여를 그 삼국유사나 이런 거를 봐도 또 그 북부여라는 그 호칭, 국호만 가지고 봐도 그 북부여기나 단군세기의 기록이 맞다는 게 나옵니다. 북부여라는 건 두 가지 의미죠. 북쪽의 부여든가 부여의 북쪽이든가 그런 원부여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부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단군세기의 대부여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부여가 생긴 그 시점은 단군 조선이 건국된 지 1908년 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그 삼국유사에 나와 있죠. 1908세에 그 단군이 산으로 들어갔다. 또 이것을 이렇게 이런 사실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관련 논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여가 단군 조선에서 대부여로 전환되면서 그냥 국호만 바뀐 게 아니고 그 왕권이 약화됐고, 그러니까 사만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오가의 권한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 그 조선 그 대부여가 이제 그 망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떤 여지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고 오가의 권한이 강화된 그 상태에서 결국 고열가 단군께서 이제 포기를 하시고 공화정을 넘깁니다. 그런 그 공화정 넘기기 직전에 해모수가 그 북부여를 건국을 하는데, 북부여 건국 기록을 살펴보면 굉장히 그 무슨 마블 영화도 아니고 굉장히 판타지스럽게 이렇게 그냥 보여지는 거로만 보면 그 굉장히 판타지스럽습니다. 근데 그래서 무슨 드라마나 이런 뭐 아이들 동화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콘텐츠 쪽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그 메타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메타포는 국문학에서는 은유법, 뭐 호수 같은 맑은 눈 같은 그런 은유법을 하지만 이 콘텐츠 쪽에서는 문학 콘텐츠에서는 상징적 가치 체계라는 거죠. 굳이 우리식으로 말을 번역을 하면 어떤 단어의 상징성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일반 대중은 그 당시에 글을 모르고 그 소수의 지식인들만 글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의사 전달을 하고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고자 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단어들이나 형상물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타포로 분석을 해보니까 오령거, 5마리 용이 이끄는 수레라는 거는 그 뭐 현실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건데, 용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지금도 그 통수권자,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래서 우리 예비 그 대선 주자들을 뭐 잠룡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용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5세 왕이다라고 했다면은 그거는 오가가 공화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분명히 통수권을 갖고 있었죠.
그 전원 합일체로 해서 그것을 빗대서 그 오룡거라는 그 표현인데 5마리 용이 끄는 그 수레를 타고 해모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오가에 동의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관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간이라든가 뭐 천왕랑 이런 거는 그 자체로도 천왕랑이라는 제도 자체가 배달국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 배달국을 그 롤 모델로 벤치마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용광검을 허리에 찼다라고 한다면 그 용광검은 저는 그 환두대도 용이 새겨져 있는 용머리가 새겨져 있는 환두대도가 아니겠나 싶은데 그 용광검을 허리에 찼으니 왕권을 장악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모수는 그 북부역이나 단군세기에도 나오지만 명확하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이양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북부여를 분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그 무력 시위로 볼 수 있는 그 구절이 그 조축, 청사, 모 등천지, 즉위 이렇게죠.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이게 아침이면은 내려와서 그 청에 들어와서 일을 보고 저녁이면 해가 저물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건 현실 속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건데 이거를 분석을 하면 바로 위에 그 500명의 기병을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무력 시위를 했다라는 거죠. 아침이 되면 와서 계속 압박하고 협박하고 뒤로 빠지고 저녁이 되면 물러났다가 했다는 그렇게 하다가 그쯤에 즉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평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분국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근데 고대 문헌 사료를 볼 때 이 기술 관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삼국사기는 그 역사라는 걸 사실로만 본다 그러면은 삼국사기는 맞아요. 관찬사서기 때문에 몇 년도에 누가 뭐 했다 그렇게 쓰여 있죠. 근데 삼국유사는 왜 그걸 했는데 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 삼국유사는 진실을 담고 있고 근데 환단고기는 사실과 진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이 고대사를 상고사나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서적이고요. 사실 그러니까 삼국유사의 그 진실성 때문에 삼국유사를 또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그 들어있는 많은 그 이야기거리들이 사실은 이렇게 잘 살펴보면 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보거든요. 동부여를 보겠습니다. 이 북부여 상황에서 그 뭐 한 나라가 계속 침략을 하니까 그때 그 국난 위기에 국난 해결을 해줍니다. 동명제 구두막한이 등장을 해서 전쟁 상황이나 다름없는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이제 용기를 내서 나라를 구했죠. 그러다 보니 민심이 왕의 교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람불이 중재를 해갖고 가서번으로 이제 차릉으로 옮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동명제 구두막한은 굴로곤돌이 박힌돌을 뺀 그런 형국이긴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국호를 연속적으로 있었고 또 새 도읍지로 그러니까 가서번 차릉이라고도 하는 그 가서번으로 옮겼기 때문에 적어도 3가지 분국의 조건이 부합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여에서 동부여로 가는 그 과정은 분국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여와 동부여가 함께 공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존 학계에서 보면 북부여, 동부여를 막 뒤섞여서 보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북부여 도읍지가 졸본이기 때문에 졸본부여라고 불렀던 거고 동부여의 도읍지가 가서번이기 때문에 가서번부여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지금 우리 보면 남한 북한을 서울 평양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평양에서 그렇게 그 헤드라인 뉴스가 뜬다 그러면은 북한에 뭔 일이 있다는 얘기겠죠? 뭐 하는 그렇게 그때 당시는 서로 교류도 하고
이렇게 제한을 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동부여 사람이 북부여 가서 살 수 있고 북부여 사람이 동부여 가서 살고 이랬을 텐데, 그랬을 때 당신 어디 출신이요? 나 가서본이요 하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두 개의 부여가 그런 분국이 됐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로는 그 독립국을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북부여 졸본부여는 결국 그 추모왕이 이제 고구려를 세움으로써 아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난세의 영웅들이거든요. 해모수, 고두막한, 그러니까 고두막 당군하고 그다음에 추모왕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나라의 위기를 이제 구해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게 각각의 물론 했던 역할들이 있었겠지만 이게 같이 그냥 공유가 된 것 같아요. 뒤섞였어요. 역사 기록상에서 뒤섞여가지고 신드롬처럼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모수 동명 신드롬이라 하는데, 해모수라는 그 이름도 그렇고 동명이란 이름, 동명은 이제 시호죠. 거기서 거긴데 그 사람들이 서로 근조선으로 보면은 충무공 이순신 같은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도 됐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그 사람들이 영웅을 따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았겠나. 그게 그 북부역이 보면 나오죠. 고무서 당군을 소해모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해모수 따라하기라든가 또 동명 따라하기는 그 추모가 동명 따라하기를 또 합니다. 이런 식의 하나의 요즘으로 말하면 문화적 밈 현상이 있어서 그게 막 뒤섞여 갖고 역사 기록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 동명 신화는 사실 이 정치학 용어인데 권력의 미란다와 크레덴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성적이고 그런 정서적인 거를 강조하는 거고, 크레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 동명신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원래 탁월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동명이 두 분 계시죠? 그 아래 동명은 윗 동명을 따라하고 하는 식의 하면서 하나의 뭐 콘텐츠처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처음 이제 제시를 한 건데, 이 서부여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민족사학계에서 그 논의는 돼 왔습니다. 근데 학술 논문으로 이렇게 쓰여진 적은 없었는데, 그리고 기존 그 강단사학 쪽에서는 대소왕 사후를 서부여라는 이름으로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서부여가 맞고, 그리고 이제 명칭도 무슨 연나부여 뭐 이렇게도 있지만은 그 나중에 요소 지역으로 천도를 하기 때문에 그 왕계로 해서 이제 서부여라고 그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서부여가 시작된 것은 대소왕 사후에, 대소왕이 죽고 나서 동부여가 해체 위기가 왔을 때 대소의 사촌 동생이 그 만여 명을 데리고 고구려에 투항을 합니다. 그때 그 사촌 동생이 하는 말이 부여는 망했다, 동부여는 망했으니 이제 고구려에 붙든지 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항을 했는데 고구려에서 이제 대무신왕이죠. 고구려 대무신왕이 이 사촌 동생을 부여왕으로, 낙시성까지 주면서 부여왕으로 봉합니다. 그런 반면에 그 대소왕의 막내 동생은 그 갈사국, 자기 추종자들 데리고 갈사국을 세우는데, 그 손자 도두왕 때, 도두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고구려 태조였는데 그때 투항을 합니다. 나라를, 땅을 다 들고 바치어서 투항을 해서 이 사람은 그 왕이 아니고 동부여 후라고 해서 제후로 봉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후예요. 그럼 왕족이고 귀족이고 다른 겁니다. 새로운 부여왕, 이 부여왕한테 이제 결혼 동맹을 하죠. 물론 그 갈사국 쪽도 결혼 동맹을 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호동 왕자죠. 그 갈사국 그
공주가 참 이뻤던가 봐요. 그 호동왕자가 인물이 헌했다고 하는데 그 호동왕자가 나왔고 부여왕 새로 그 낚시왕계의 그 부여왕은 그 공주를 저기 제사가 누구냐면 대무신 왕의 막내 동생이에요. 왕이 서열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를 이을 일이 없겠다 생각하고 그쪽과 그 이제 결혼 동맹을 한 건데 거기서 태조가 태어났고 그 태조가 결국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을 이 부여왕 새롭게 봉해진 그 부여왕과 고구려와의 그 관계를 그 국제정치학 이론에 편승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밴드웨건이라고 해서 그 신흥 패권국에 붙어서 가는 거죠. 강대국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처음에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편승동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로 국가에 뭐 위기가 오거나 이럴 때 이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을 때 많이 선택을 하죠. 뭐. 그래서 그걸 그 논문에서도 편승동맹으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 편승동맹으로 하게 된 이유가 이런 그 서부여 관련한 그 문헌 기록에는 분명히 이 서부여는 군사권, 독자적인 군사권이 있었고 외교권도 있었고 교역권도 있었습니다. 그럼 독립국이죠. 그런데 이제 위구태 왕 때 요서 지역으로 천도를 함으로써 이제 그 서부여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낚시왕은 이제 새로운 부여 왕으로 인정을 받았고 또 동부여 왕실 출신이고 전쟁이 나면 보통 왜 주화파, 주전파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그 화친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연나부 땅에서 건국을 했기 때문에 부여 분국으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두는 나라 전체를 바쳤고 결국 갈사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성된 것이 이 부여 분국도라고 해서 부여의 계보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거는 환단고기, 북부여기와 그런 가서본부여기 다 포함해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 거는 그냥 삼국유사, 삼국사기 그리고 삼국지 후한서 등 기존 사서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만든 계보입니다. 부여가 북부여를 제외한 동부여, 서부여는 모두 분국의 과정을 거쳐서 세워진 나라라는 점을 이제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식 박사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김태경 박사님께서 바로 이어서 논평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경입니다. 조금 전 이제 신민식 박사께서 발표한 논문, 이제 그동안 학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제 살수와 선춘령, 공엄진의 위치를 비정함에 있어서 환단고기가 중요한 사료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핵심입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도 잘 들으셨겠지만 이 살수와 선춘령, 공엄진 위치, 여기에 대한 기존 학계의 연구 결과는 어디 보면 발표자가 잘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살수에 대해서는 기존의 청천강설과 혼화설을 이제 소개를 했죠. 그러면서 청천강설 같은 경우에 기존 우리 각종 사서 이런 것에 기록된 이제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에서의 어떤 지리적 양상, 그 다음에 지리적 정황 이런 데 이제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 다음에 선춘령과 이제 공엄진에 대해서는 함흥평야설 이런 이제 기존의 학설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으로는 이 발표 논문이 기존의 다른 논문들과 크게 차별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발표자께서는 여기에다 덧붙여서 이 지역들을 비정하는 수단으로 환단고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환단고기에 등장하는 선출령은 이 두만강 700리 밖 송화강 근처다. 이 기록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환단고기의 위서 논란이나 사료적 가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 또한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단언하기도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 특정 자료에 대해서 그 사료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논쟁이 되었을 때는
그 세부 내용을 봐가지고 이것이 기존 기록물이나 여타 사료의 공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연구 가치나 학술적 가치는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연구 가치를 사료적 가치로까지 발전시키는 것, 그건 결국 연구자들의 몫이고 의무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은 고려 때에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요 나라의 장수 소손영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란의 침략은 그동안 이제 여러 차, 6번 이상 됩니다. 여러 차례 있었지만 크게는 이제 3차례 정도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소손영이 쳐들어와 가지고 서희와 담판한 후에 고려에 이제 북쪽 땅을 떼어주고 이제 돌아간 게 있죠. 그게 바로 이제 1차 침략 때입니다. 그런데 이 소손영은 그 직후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일찍 세상을 뜹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와 30년 후에도 거란은 대대적인 침략을 합니다. 이때에는 이제 소손영이 이미 죽고 없으니까 그 친형이 장수가 되어서 대군을 몰고 옵니다. 이 소손영의 친형이 바로 귀주에서 강감찬 장군에게 패하고 후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크게 문책을 당한 소배합이란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친형제간이 한 명은 우리에게 땅을 떼어줬고 한 명은 그 땅을 다시 내어놓으라고 쳐들어왔다가 패하고 돌아간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자세히 드리는가 하면은 바로 이 역사에 등장하는 귀주라는 곳, 이것이 지금 살수와 똑같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제 학계에서 일반적인 시각은 고려의 북쪽 경계가 압록강에 채 이르지 못했으니까 귀주는 당연히 평안도 어디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위치를 평안북도 구성시 정도로 이제 이렇게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지금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기록물, 이제 안정복의 동사강목 같은 그런 기록물들의 영향도 컸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거란사를 전공한 저명한 학자들의 견해는 어떤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 학자들도 이 귀주에 대해서는 정확히 논증한 걸 찾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또 일본 학자들이 함부로 기술한 걸 그대로 옮겨 적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학자 중에 펑지아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유명한 이제 칼 비트포겔이라고 있습니다. 이 칼 비트포겔과 함께 요대 사회사라는 책을 영문으로 공동 저술한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 요대 사회사라는 책은 지금 출간된 지가 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에 필적할 만한 책이 나오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 펑지아성이 1959년에 중국 중화서국에서 요사 주석책을 낸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귀주를 언급하고 있는데 귀주는 잘못된 표현이고 귀덕주가 맞다, 이렇게 주석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연유를 보면은 이제 1011년에 소배합이 성종 황제와 함께 이제 고려를 침범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요사에 2군데 나옵니다. 성종 본기에도 나오고 고려전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팩트는 거의 동일한데 지명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 성종 본기에는 귀주라고 되어 있고 고려전에는 귀덕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펑지아성은 그중 고려전의 기록이 맞다, 즉 이제 귀덕주가 올바르다 이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귀덕주가 어디냐? 바로 요나라 동경 요양부 바로 옆에 위치한 지금의 요녕성 천령 또는 무순 지역입니다. 그리고 펑지아성의 주석서가 나온 이후에는 묘하게도 대만이나 중국 본토에서 출판된 모든 요사책자들 2곳 모두를 귀덕주가 아닌 귀주라고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고려전의 귀덕주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소 아이러니한 기록이 나옵니다. 요사에는 이른바 이제 이 귀주대첩과 관련하여 1018년 12월에 소배합이 다하와 타하에서 고려와 싸웠다가 크게 패하여 돌아갔다, 이는 구체적인 기록이 2군데나 나옵니다. 이 기록은 바꿀 수 없는 거죠. 근데 현재 한국에서는 이 다하와 타하라는 강을 압록강 남쪽 지류인 삼교천 또는 그 한참 남쪽에 있는 청천강으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 지리지를 살펴보면은 이 타하가 이제 앞서 언급한
귀덕주에 속한 하천이다. 이렇게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령성의 하천이라는 거죠. 그러니 평자성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발표자가 선춘령 공엄진의 위치 비정을 위하여 한단거기까지 동원했다. 상당히 용기 있는 시도이고 나름대로 충분한 연구 가치와 사료적 가치를 지닌 과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의문이 가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그림 4에 보면은 대명일통지는 살수를 요하 근처의 수계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 밑에 단락 끝에 여기에서 설명하는 압록강은 요하를 말한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PPT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논문상으로는 굉장히 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말이 압록강 이코르 요하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한 말인데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한마디 문구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 인용을 위한 이제 각주 표시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환단곡이 사만관경 분기조에 살수에서 배를 건조하기 위해 민정 30명을 보냈다는 기록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정을 전문적인 일꾼으로 해석을 하고 이 민정을 보조한 인력까지를 포함하여 상당히 대규모의 선박 건조 인력이 파견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해양 국가의 면모를 갖추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박 건조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문에서는 이 민정이라는 용어를 강조를 하였는데 사실 이 민정이라는 용어는 정확히 따지면은 행정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법전에도 이게 나옵니다. 경국대전 주에 이게 나오는 용어인데요. 백성으로서 부역 또는 군역에 소집되는 일반적인 남자입니다. 사실상 전문적인 인력이라기보다는 단순 인력 쪽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발표문에서처럼 민정 30명 파견을 근거로 해양 국가로까지 연결시키는 것, 좀 다소 비약적인 전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창규입니다. 부여에 관한 논문인 지향미 박사님의 논문을 매우 흥미롭게 봤습니다. 오늘 지향미 박사님이 발표하신 논문은 부여에 관한 것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부여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습니다. 쟁점이 많아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부여의 건국연대, 건국주체, 그 위치 및 강역 등 부여에 관한 기본적 역사 사실조차도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현실입니다. 분국이라는 개념을 지향미 박사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부여의 건국 과정을 분국이라는 관점으로 연구한 것은 지향미 박사님이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가 나뉘어지며 계통성과 계승성을 지니게 될 때 분국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해됩니다. 분국은 부여의 정치적 특성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부여의 분국은 부여 사회의 어떠한 특성 때문에 가능했는지에 대해 지향미 박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향미 박사님은 방금 발표한 논문에서 서기전 194년 유만조선이 북부여의 서쪽 지역에 세워졌다, 이렇게 논문에서 서술하셨습니다. 이 서기전 194년에 유만조선이 세워졌다는 것은 사마천 사기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죠. 저는 이제 고구려 연구자로서 고구려 이전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유만조선의 위치를 지금의 북경 동남쪽 발해연안 일대로 제가 비정했습니다. 제 많은 자료를 제가 보고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유만조선은 결국 북경 서남쪽, 북경 동남쪽 발해연안 일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제가 이르렀는데요. 지향미 박사님이 방금 발표하신 논문에서 북부여의 서쪽 지역에 유만조선이 서기전 194년에 세워졌다 이렇게 쓰셨는데, 지향미 박사님께서는 북부여가 어느 위치에 있었고 그 동쪽에 설치된 유만조선은 어느 지역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토론자는 최근에 중국 현지 답사를 통해서 부여가 논강 동쪽 송화강 이북 흑룡강 이넘의 너른 지역에 있었다는 여러 유적을 확인했습니다. 하얼빈에서 북쪽으로 한 2시간 정도 간 거리에 수하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수하시 박물관에 가면
이곳은 예전에 중국으로 말하면 그 한이란 나라가 있던 진한 시기, 그 시기에 부여의 지역이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얼빈 북쪽에 있는 수아시 박물관의 현재도 이곳이 부여의 지역이었다고 이렇게 전시물을 지금 게시하고 있습니다. 쌍합산시 우이현이라는 데 가면 칠성 산이라는 지역이 있고 칠성이라는 강이 있는 지역에 음노 왕성 유적이 지금 있습니다. 음노의 지역이 그 지역이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역사학계에서는 부여가 이제 북부여 자체가 내려온 곳이 굉장히 북쪽에 있었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지향미 박사님이 이제 이 북부여, 동부여, 서부여 그 여러 부여의 그 위치를 설명하고 또 주변 그 민족들, 음노 등의 민족을 설명할 때 중국의 현지 답사 자료, 현재에 있는 연구 자료들이 반영돼서 그 북부여, 동부여, 서부여의 그다음에 그 관련된 음노 등의 그 소국들의 그 위치와 실체 등을 어떻게 해석하실지 중국의 그 현지 답사 자료와 중국의 여러 그 연구 자료들이 지향미 박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돼서 북부여, 동부여, 서부여 등의 위치와 실체를 해석하실지 그 점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김태경 교수님의 말씀 감사드리고, 아까 귀주에 대한 이렇게 쭉 어떤 그런 거란의 어떤 그런 역사 사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주 대첩도 또한 제가 쓰고자 하는 논문이었는데 많은 힌트를 얻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3쪽에 그런 압록강하고 현재 북한의 압록강하고 유화 압록강하고의 어떤 그런 걸 조금 더 자료를 보충해야 된다, 저는 이제 정확하게 지적하신 말씀이고, 이 논문에서 그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논문을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알지만 처음 접하신 분도 모를 수도 있고 또 논증에 비약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제 두 번째 지적하신 85페이지의 민정이라는 단어는 이게 행정 법률 용어로서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장정,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저는 아주 동감합니다. 이렇게 그런 동감하고, 이 부분을 어떤 의견을 좀 이렇게 사실은 추론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사료는 없고 환단고기의 사망 광경 내용에만 있는데, 이 사료를 보면서 살수 지역으로 배를 건조하겠다. 그럼 이제 그런 장정들을, 일반적인 장정들을 보냈을 때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장정이기 때문에 조금 전문적인 일꾼으로서 제가 좀 이렇게 좀 그런 논문에 그런 이렇게 논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30명만 보내지 않았지 않냐. 30명이 이제 밥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다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걸 이제 보충하는 그런 같이 이렇게 수반하는 일꾼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론입니다. 사실은 그런 추론이지만 그런 어떤 그걸 통해서 고조선이 이런 바레만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나라고 하는 논리에 조금 사실은 이렇게 중간 비약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살수란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걸 하고, 살수의 어떤 위치는 진안의 남해 바닷가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진북의 개념을 통해서 사료적 가치는 제가 이제 논증을 했는데, 다만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그 살수 지역에서 선박을 건조하게 했다는 그걸 통해서 해양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런 면모가 시작됐다는 것은 조금 더 앞으로 연구가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고조선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보강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논문으로 좀 더 이렇게 입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이제 분국을 하느냐라고 하신 건데, 뭐 분국을 한다고 해서 적대되는 관계가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분국할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국가 위기예요. 근데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끊임없는 그 위기가 있지만 그때마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계속 어떻게든지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지리비정은 이제 언급을 전혀 안 했는데, 그냥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그 북부여 졸본은 분명히 우리 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는 게 졸본 의현, 의주라고 되어 있죠. 지금의 그 북진과 그 아래 금주 이렇게 걸쳐서 있는 그 지역이 졸본으로 들어갑니다. 금주까지 다 이렇게 포함이 되겠는데, 좁게 보면은 북진에 가깝고요. 그러면은 그 북부여가 그 전에 대부여는 그거보다는 아래쪽에 있겠죠. 북부여라고 했으니까 남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그 동부여는 북부여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서 동쪽, 그러니까 저기 송화강이나 눈강 쪽에서 유물 나오는 거 그 동부여 유물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 부여성 자리도 있고, 그리고 서부여는 그 제 논문에서도 나왔지만 위구태 왕 때 대방 옛 대방 땅에 위구태가 나라를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대방 땅이 지금의 그 백랑산, 지금도 백랑산이 있어요. 후르다오시 서쪽 부근에 있는 그 백랑산이 있고, 거기 건창 지역입니다. 건창현. 그곳이 주였고, 그 서부여의 북쪽 경계는 라마동, 북표 라마동 지역까지 보고 있습니다. 음루라고 불려졌을 때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왕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냥 시족 공동체나 다름없는 수준의 그 좀 많이 원시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음루국이 있고 음루 왕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역사 왜곡이라고 봅니다. 음루를 보는 관점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좀 많이 역사가 왜곡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부여는 부여만의 특별한 그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 유물이 나오는 지역들, 그거는 부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자와 두 분의 논평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환단고기 분과 완 발표와 토론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